저는 72살 박태수입니다. 소방서장으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평생 불과 싸우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내 명자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우리 아들 민석이의 36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명자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나는 마당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주세요. 명자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얼른 일어나 바구니를 받아들었죠. 그녀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던 겁니다. 도미는 싱싱한 걸로 샀어요.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도미찜을 좋아했잖아요. 명자는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날쌔고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익힌 솜씨였죠. 나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소방관 월급으로는 늘 빠듯했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국밥집을 열어 가게의 보탬이 되려 했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내 말에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요리에 집중했고 나는 마당을 청소하며 아들 내외가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죠.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대기업 출신이라 도시 생활에 익숙하죠. 시골 생활을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의 선택이니 존중했습니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무렵 마당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끗한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민석이와 유진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민석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유진이 따라왔습니다. 차림새가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죠. 나는 그런 모습을 못 본 척하며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너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했단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미찜, 소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까지. 명자는 아들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였죠.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석아, 많이 기다렸단다. 어서 앉으렴. 명자가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유진이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흘깃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나요? 기름기 많고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유진의 말에 명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라 특별히 준비했어. 가끔은 이런 음식도 괜찮지 않을까? 민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유진의 손을 살짝 잡았죠. 엄마, 너무 힘들게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간단해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명자의 눈빛이 순간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너 위해 정성 들였어. 명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컸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이야기, 도시 생활 이야기를 했고 명자와 나는 조용히 들었죠. 가끔 질문을 던지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과 유진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고 민석에게 다가갔죠. 학교는 어떠니? 아이들 가르치는 건 보람차겠구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죠.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진 걸까요? 그때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나는 도와주려 일어섰지만 유진이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도와주려나 싶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져갔죠. 나는 불안한 마음에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촌스런 짓 할 건데요? 요즘은 다들 배달시켜 먹거나 밖에서 해결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자의 대답이 작게 들렸죠.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어미 마음을. 순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명자가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바닥에는 깨진 접시와 물이 흥건했죠. 유진은 화가 난 표정으로 명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내 아내의 뺨을 때린 며느리와 그것을 지켜본 아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직은. 주방에 흐르는 살벌한 긴장감 속에서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상황을 보고 놀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뺨이 맞은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민석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민석이 유진에게 묻는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접시 조각들, 물에 젖은 바닥,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명자의 뺨.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아들은 아내의 안부만 물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먼저 분위기 망쳤잖아. 유진이 기분 상하게. 민석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명자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만하자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명자였습니다. 지금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아픔을 감추려 했죠. 내가 치울게. 너희는 거실에 가 있어라. 내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민석과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명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닥을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유진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서울에 볼 일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죠. 그들은 이곳에 더 머물기 불편했던 겁니다. 명자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들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상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냉랭한 기운만이 남아 있었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변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젖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진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지만 그녀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은 무겁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새벽녘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재산 목록이었죠.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받은 위험수당, 퇴직금, 그리고 조용히 투자해온 시골 땅들. 모두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우린 가진 게 없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나는 꽤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뺨을 때린 며느리와 그것을 묵인한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단 한 푼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형준이 좀 만나러 갈게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형준은 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왜 형준을 만나러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전 10시 나는 읍내에 있는 형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형준은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로 왔어? 나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내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준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동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명자 이름으로 옮기고 싶어. 민석이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형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나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형준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주었고 나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명자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명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민석이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명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마음.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뺨을 때린 며느리와 그것을 묵인한 아들에게 우리의 재산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성애로 덮어두려 했지만 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형주는 법적 절차를 밟아주었고 몇 주에 걸쳐 모든 재산이 명자의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토지대장, 통장,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받은 위험수당을 꾸준히 투자한 덕분이었죠. 그리고 몇몇 시골 땅은 개발 호재로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모두 합치면 수억 원대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살자고. 저는 집안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명자의 뺨을 때린 후 민석이 오히려 어머니를 탓하는 모습을 본 그 순간의 기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2회를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대처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내 아내가 맞는 것을 보고도 지키지 못한 무력감과 아들의 배신감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조금씩 모아둔 재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근무 시절 위험수당 적금 통장 몇 개와 간간히 구입했던 시골 토지 문서들, 그리고 은퇴 후 받은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석에게는 늘 우리는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들이 자립심을 갖길 바랐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재산은 꽤 많았습니다. 소방서에서 일하며 받은 위험수당을 꾸준히 저축했고 명자도 국밥집 수익을 알뜰히 모아왔습니다. 또한 어릴 적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이 개발 호재를 만나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5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년을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며 결심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의 뺨을 때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며느리와 그것을 묵인한 아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형준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토지 대장을 이전하며 통장과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명자의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형준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재산은 명자의 것이 되었고 민석은 어떤 방법으로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의 도움으로 모든 재산을 명자 이름으로 이전하는 복수의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형준의 전문성 덕분에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이전 방법을 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지는 증여 형태로, 예금과 적금은 명의 변경으로, 보험금은 수익자 변경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에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했기에 형주는 세무사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낯설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평생 살림살이만 하던 그녀에게 재산 관리는 생소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자의 강한 내면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고 온순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단단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형주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민석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했죠. 생전 증여의 형태로 진행하여 상속 분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모든 재산은 명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거예요. 명자에게 모든 서류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죠. 명자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자식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자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소박하게 차를 준비했고 저는 서재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연민까지.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민석과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만남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유진은 선물까지 들고 와서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비싸 보이는 과일 세트였죠. 그들의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명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잠시 날씨 이야기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민석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사업가처럼 말이죠. 아버지, 사실 오늘은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약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적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민석의 말에 맞장구 치며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재산을 알아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계산적인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받을 건 없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과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도 이 땅도 다 내 어머니 거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명자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녀의 공손함은 이미 사라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민석과 유진의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당혹감, 마지막으로 분노가 그들의 표정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이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일그러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서류를 뒤적이며 법적인 허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형준이 완벽하게 준비한 서류들에는 어떤 허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었기에 이런 감정적인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민석의 질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그것을 보고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었니? 민석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행동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도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를 바라보니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너희는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겠지요.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석과 유진은 분노와 당혹감을 아는 채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형준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놓았기에 그의 협박은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법적 분쟁을 원한다면 언제든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불편한 기운 속에서 끊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명자와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의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었고 그 중에는 최근의 아픈 기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읍내보다 조금 더 시골 쪽에 위치한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정원이 넓어 제가 텃밭을 가꾸기 좋았고 명자도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석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진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쌓아온 재산과 지혜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명자는 집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중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새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과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우리의 일상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으로 나가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했죠.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늘 긴장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명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장터 국밥집을 운영하지 않고 우리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명자의 국밥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단출한 메뉴였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금세 소문이 나 지나가는 사람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명자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곤 했죠. 민석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명자가 휴대전화를 뒤적이는 모습을 보면 아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도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말이죠. 우리는 민석이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마음 한편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 혹은 영영 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명자의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인생이 마치 저 하늘처럼 넓고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그는 수척해 보였고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과 함께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이어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유진과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특히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고도 보호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의 자식이었어요. 명자의 눈에는 이미 용서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민석은 가끔씩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회복되어 갔어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고 우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자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고 저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고 민석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명자의 국밥집은 소문이 나서 이제는 단골 손님도 제법 생겼습니다. 제 텃밭은 더욱 풍성해져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만큼 수확이 좋았죠. 민석은 학교에서 승진하여 부장교사가 되었고 가끔 우리 집에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가을의 어느 평화로운 오후, 명자와 저는 집 앞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명자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여보, 행복해요? 명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이 평화로운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참 잘했어요. 당신도 나도. 제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의 황혼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72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명자는 제 어깨에 기대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죠. 함께할 시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시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